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영상이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번 뭐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또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큰 퍼스펙티브, 소위 안목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동향, 향후 전망,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일단 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금값도 금값입니다만은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기축통화의 수입 지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죠? 근데 브렉시트를 하긴 했는데 왜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했으며 앞으로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그죠? 또는 과거에로 돌아가서 리만 사태가 왜 발생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뭔가, 또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프라자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이라고 해서 미국이 일본의 엔화를 억지로 강세로 평가절상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과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을까 등등등등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국제경제 외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소간 좀 긴 안목으로 크게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금값이 $2,000 넘어가고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말씀하셔서 제목을 그래도 금을 사야 하는 4가지 이유라고 달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과 관련되는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피 보관하고 웰스파고 은행의 주식을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금과 관련되는 금광의 주식이라든지 금과 관련되는 주식을 샀다라는 게 8월 17일 날에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런 투자로서의 귀재로서의 자질이 약간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가지는 그런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주를 팔고 그리고 금을 샀다는 이야기는 향후 금값이 뭔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더라면 금 관련 주식을 사지는 않았겠죠. 그죠? 반면에 또 다른 재미있는 뉴스는 뭐냐니까, 콜롬비아 은행의 중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5월 달에 자신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을 3분의 2 가량 내다 팔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매도한 가격은 온수당 $1,700 내외로 한 $1,750 정도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던 금의 3분의 1을 몽땅 다 내다 팔았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한두 달만 더 기다렸다면 그 금을 온수당 $2,000 이상으로 팔 수가 있었는데, 조금 서두른 바람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그야말로 헐값으로 금을 팔아버린 그런 결과가 됐죠. 그죠? 그래서 한쪽은 금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금 관련 주식을 사고, 또 한쪽은 금값이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금을 팔기는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봐서 물론 콜롬비아 은행의 금 매도는 너무나 성급한 측면이 있었고, 물론 워렌 버핏의 금 관련주 매수는 8월 17일 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패를 알기는 아직은 좀 성급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롱텀으로 봐서 그래도 금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금이 좋아 보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두 번째로 물가가 미국의 물가나 전 세계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 각 중앙은행들이 물론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금을 팔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콜롬비아 중앙은행의 금 매도 절대적인 금액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 물량의 3분의 2나 팔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몇억 달러, 한 2, 3억, 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미미한 물량이긴 합니다. 많은 콜롬비아 은행을 제외하고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또는 미국이나 각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외환 보유고로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금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인다. 그런 것들도 금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 각각의 근거를 하나씩 차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뭐냐니까, 달러의 가치를, 달러 환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컨대 달러 대 yen, 달러 대 유로, 달러 대 파운드, 달러 대 스위스 프랑 등등의 10개국 통화와의 달러의 환율을 모아서 지수로 만든 게 달러의 인덱스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결국은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척도가 되는데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3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미국이 양적 완화, 저희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잔뜩 퍼붓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1인당 뭐 1,000달러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는 각 지방 정부에다가 보조금을 퍼붓기도 하고요. 재정 지수를 늘리고 하고 양적 완화를 늘려가지고 미국의 통화량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2가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온 천지에 돈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온 천지에 돈이 넘치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미국이 양적 완화에다가 돈을 풀면서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0%입니다. 이다 보니 예컨대 투자적인 목적으로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달러를 가지고 있어봤자 금리를 안 줍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달러를 빼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주는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라든지 호주 달러라든지 그죠?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달러 금리가 낮다 보니까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메리트가 줄어들 테니 달러 수요가 하락하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컨대 달러화의 하락에다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점점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상실되리라는 주장에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하는 3년마다 발표하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거래량의 그 비중입니다. 을 보시면 이 중에서 달러의 비중이 2016년도에는 87.6%였다가 2019년도에는 88.3%로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거래 비중은 88%나 됩니다. 반면에 유로는
1.4%에서 물론 늘긴 했습니다만은 32.3%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유로가 달러를 따라가기에는 한참이나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또한 어떤 분들은 중국이 그 막강한 경제력, 경제 규모를 이용해가지고 기축 통화를 하려고 위안화가 기축 통화를 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물론 노력하고 있지요. 하지만 보다시피 국제 위안 시장에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은 몇 프로입니까? 4.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참고를 하시라고 우리나라 원화도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 위안 시장에서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2%로 됩니다. 그죠? 나름대로 괜찮은 그래도 거래 비중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달러가 이처럼 막강한 88%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위안화는 4%밖에 안 되고 유로가 는다 해봤자 30%밖에 안 된다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오버센스 된 거고요. 차라리 달러가 시장에 많이 넘치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축통화가 흔들린다고 말하지는 너무 오버더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금 가격과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이게 금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까만 색깔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다시피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요. 달러가 올라가면은 금값이 떨어졌죠. 과거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랐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가치가 까만 색깔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금값은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렸듯이 페드의 미국의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이어갈 수밖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양적 완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 제로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달러의 가치는 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따라서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가능해지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달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주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니까 예컨대 미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온 천지에다가 달러를 퍼부으면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그렇죠.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지에 돈이 넘치니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타낸 건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과거 2016년도부터 월별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많이 올라봤자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무려 전월 대비해서 1.7% 올랐습니다. 이때까지의 역사적으로 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처럼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오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돈이 넘치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그것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해치의 목적으로 무언가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유 사가지고 냉장고 넣어 놓겠습니까? 실물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김밥을 사가지고 냉장고 넣어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 오래 가는 거, 그죠? 썩지 않는 거, 보관이 쉬운 거, 이런 거 사겠죠. 뭡니까? 금이죠, 금. 그럼 부동산도 있지 않느냐? 물론 부동산도 실물자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름 그대로 부동산이다 보니까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금은
언제라도 살 수 있고 언제라도 팔 수 있으면서 금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황금성도 뛰어나다 보니까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수록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라도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각 중앙은행들이 금을 외환 보유고에 넣으려고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옮길게요. 이것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인데 1사분기에 이건 2020년 1사분기에는 소폭 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금을 열심히 사모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선이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치인데 그 평균치보다는 많습니다. 그죠? 예컨대 인도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금을 사모을까요? 첫째로 달러는 못 믿겠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달러는 못 믿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을 추구하고요. 더더구나 금을 보유했더니 이때까지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과거에 각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컨대 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 트레저리, 예컨대 미국의 국채도 샀었고요. 그 다음에 US Government Agency라 그래가지고, 예컨대 정부, 우리나라 말하는 국영기업체, 근데 페니메나 기니메 같은 이런 국영기업체, 미국 코퍼레이트 회사채도 보유했고요. 그 외에도 캐나다의 국채, 호주의 국채, 영국의 국채 등등등등을 보유했는데, 이때까지의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의 수익률이 무려 12%나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미국 트레저리 본드를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약 9% 되고요. 반면에 가버먼트 에이전시 본드나 캐나다 채권 등등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금을 가지고 있더니 수익률이 좋았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렇다면 계속해서 외환 보유로서 금을 보유할 만한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는 방증이 되죠. 아울러서 각 금융위기 때, 이거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또 옮기고요. 자, 각 금융위기 때, 그때마다 각각의 금융상품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S&P 지수, 주식이었고요. 그 다음 색깔이 이게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본드, 여기는 이쯤에는 이머징 마켓, 소위 개발도상 국가의 채권들, 그리고 빅스라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빅스라 그래서, 이런 움직임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금의 일들을 보니까, 예컨대 블랙만데이 때의 금의 일드, 그죠? 예컨대 이때가 어쩌냐니까 9.11 테러 때, 그하고 디프레션 됐을 때, 등등을 보니까, 그때마다 금의 수익률이 금융위기 때마다 괜찮았다는 거죠. 따라서, 혹시 앞으로 금융위기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으나 이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또는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투자수단으로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금 매입 러시를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고요. 각 중앙은행들이 예컨대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이나 인도나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이유로 해서 금을 사고 있다면 우리라고 해서 금을 사지 말라는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금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인다는 거죠. 금 가격은. 자, 이게 금 선물 가격입니다. 금 선물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건 은 선물 가격입니다. 은 가격도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금 가격의 상승폭에 비해서
은 가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눴을 때, 그죠? 금과 은과의 레이시오를 따져본다면, 예컨대 과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갔느냐니까 한때는 120배까지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금이 120달러일 때, 예컨대 금이 120달러일 때 은 가격은 온스당 1달러였다는 거죠. 금 가격이 2,400달러일 때, 그죠? 은 가격은 20달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랬던 금과 은 가격의 비율이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 데이터 8월 현재,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시간 현재 7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 가격에 비해서 금 가격은 70배밖에 안 비싸다는 거죠. 과거에 120배나 했는데, 물론 120배가 금 가격이 과도하게 비쌌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이때까지 2014년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면 70배는 나름대로 낮은 수준이죠. 예컨대 2017년 이후로 본다면 금 대 은의 가격 비율은 어떻게 했죠?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은 가격 대비해서, 그죠? 은 가격 대비해서 금 가격이 70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싸 보인다는 거죠. 이게 비율이 예컨대 위로 올라가려면 그 금 대 은이니까 위에 있는 분자인 금 가격이 비싸지거나 비율이 높아지려면, 아니면은 은 가격, 분모인 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렇게 돼야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분자인 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분모인 은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온 천지의 돈은 풀리고 있고, 실물자산,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계속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근데 비율이 올라가기 위해서 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과도한 예상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은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도 금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금 당장 지금 살까요? 잠깐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제 얼굴 또 치워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금 가격인데요. 최근 들어서 2089달러, 온수당 2089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최근 들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 양상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소위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8월달 이후에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 1% 정도였다가 한 1.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미국의 국채도 안전자산이고요, 금도 안전자산인데, 둘 다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줘요. 이자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하느라고 비용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트레저리 본드는, 미국의 국채는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줘요. 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자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금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이자를 주는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금값이 너무 올랐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금을 팔고 트레저리 본드, 미국의 국채를 사자라는 수요가 늘면서 금값이 하락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이제까지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것은 소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소위 해지 수단으로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각 제약회사들이 여기저기서 백신을 개발한다 그러죠. 모데나가 어떻고, 파이저가 어떻고, 질리아드가 어떻고, 그죠? 뭐 임상실험을 한다는 등 이런 계속적인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메리트가 조금 주춤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값이 2080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금은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은 가격 추이로 봐서는 다소간 좀 조정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을 매수하되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테니 좋은 투자 수단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뭐 굳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한다면 결국은 5번은 파동으로 올라와서 아마 현재 A, B, C 정도 파동을 그리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A, B, C로 해서 예컨대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약간 한 1850달러 언저리 같으면은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850달러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주식 외에도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